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100년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양치하시다가 물로 이를 헹구실 때 가끔 시려 뭐 이런 거, 또는 식사를 좀 잘 하시다가 시큰해 뭐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시리다와 시큰하다의 차이가 뭘까요? 치과에 오셔서 증상을 말씀을 하실 때 시리다와 시큰하다를 혼돈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시리다와 시큰하다를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좀 있어요. 정확하게 치과에서 이야기하는 시리다라는 증상은 찬 것을 드실 때 시린 증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가끔 그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나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 시려서 못 먹어. 뭐 이런 얘기 하실 때는 차가운 것에 시린 게 맞고요. 가끔 보면은 어른들이 시큰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건 통증을 의미를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실 때 있죠. 아이고 무릎이 시려, 아니면 뼈가 시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한여름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시큰하다는 증상을 시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시리다라는 증상이 그러면 왜 나타나느냐? 시린 증상은 치아의 속살, 정확하게는 상아질이 노출됐을 때 나타나고요. 대부분 치아에서는 뿌리가 드러났을 때 상아질이 노출되면서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어머님들이 그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를 못 드시거나 찬물을 못 드시거나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증상들입니다. 이게 시린 겁니다. 또 이런 시린 증상은 뿌리가 드러나지 않은 젊은 층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충치 때문에 치아가 파여서 속살이 노출됐을 때, 상아질이 노출됐을 때 느끼는 증상인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을 때 이런 시린 증상을 또 느끼실 수가 있죠. 머리 아픈 거 그런 증상이랑은 다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시큰하다라는 증상은 치주 질환의 증상입니다. 치주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풍치 또는 잇몸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치은염을 포함한 잇몸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이 치주 질환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흔한 만성 질환인데요. 그러면 이 잇몸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잇몸 질환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속적인 구강세균의 공격으로 인해서 잇몸뼈, 즉 치조골이 녹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구강세균이 잇몸을 공격하는 현상은 사람이 살면서 일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피해는 더 누적이 되고 점점 또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약해지면 그 진행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가 들면 이가 하나씩 둘씩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까지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게 노화의 과정이 아니고 잇몸병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들이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잇몸병의 원인은 구강세균의 지속적인 공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균들에게 아주 좋은 서식지를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치석입니다. 치석은 입안에 생긴 플라그에 칼슘이나 인과 같은 무기질들이 침착되면서 단단하게 굳은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생기는 현상입니다. 덜 생기는 사람들이나 늦게 생기는 사람은 있겠지만 안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치석은 심지어 틀니에도 생기게 됩니다. 일단 이 치석이 생기면 이 치석 표면에 다시 균들이 달라붙게 되고요. 또 그 위에 플라그를 형성해서 다시 그 위에 인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규모가 큰 석회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석은 균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치석은 양치질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아에 달라붙어서 지속적으로 독소를 내뿜게 되고 그러면서 잇몸뼈가 조금씩 녹게 되는 잇몸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잇몸병을 구분을 하게 되면은 크게 병이 아직 잇몸 뼈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즉 치조골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치은염 상태가 있습니다. 치은염은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치주 질환이기 때문에 양치만 잘하셔도
건강한 잇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치주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균들이 잇몸뼈를 파괴시키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치주 질환이 잇몸뼈까지 파괴가 되면은 저절로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치과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 이가 흔들리고 빠지는 현상이 지속이 되게 되고요. 결국에는 치아를 잃어버려서 틀니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가 없는 채로 지내셔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빠져서 없게 되면은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보면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잇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 제가 병원에서 만나보면은 정말 힘들어들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지 않게 잇몸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잇몸병을 치료할 것이냐? 사실 잇몸병 치료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잇몸 질환이 비가역적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고칠 수 없다는 얘기죠. 한 번 파괴된 치조골은 다시 재생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잇몸 질환인 성인형 치주염 같은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잇몸 치료의 최선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잇몸 질환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춰줘 갖고 치아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병은 원인을 제거해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잇몸병 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치석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치석이 오래되지 않아서 잇몸 위쪽에만 쌓여 있는 상태라면 스케일링을 통해서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잇몸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연 1회 성인들한테 스케일링이 의료보험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치석은 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지면서 치아 뿌리를 타고 잇몸 아래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이렇게 잇몸 아래쪽으로 파고든 치석을 긁어내는 치료를 치주 소파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치과에서는 잇몸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나 치과에서 잇몸 치료 받고 왔어라는 얘기를 들으신다면은 아, 잇몸 밑에 있는 치석들을 긁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치석이 저 잇몸 깊숙한 데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그냥 긁어내서는 제거하기가 좀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기구가 닿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잇몸을 열고 치석을 제거를 하는데 이것을 치주 판막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치과에서 나 잇몸 수술 받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치주 판막술을 받은 겁니다. 치과에서 잇몸 수술까지 받으실 정도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진행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때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쓰실 때까지 쓰시든가 나 이제 심하게 흔들려서 밥도 잘 못 먹어 그러면 그때는 발치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잇몸도 붓고 피도 나고 통증도 심하고 고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를 빼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많이들 또 물어보시는 게 잇몸약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병은 원인을 치료해야지 약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어르신들께서 이제 치아가 안 좋아서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병원에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잇몸 질환이 심한 상태라서 당장 임플란트도 쉽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잇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임플란트도 못 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잇몸뼈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하셔도 잇몸뼈가 높거나 잇몸이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결국에는 그 힘들게 심은 임플란트도 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 상태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잇몸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할 정도로 이가 안 좋으시다면은
먼저 치과에 방문하셔서 임플란트에 대한 상담도 받지만은 잇몸 관리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치아는 한번 망가지면 쉽게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도 손상되기 이전의 상태까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되기 전에 항상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이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우선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특히 칫솔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치간 칫솔이나 치실들을 사용을 해서 이와 이 사이에 붙어 있는 플라그를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플라그에 무기질들이 들어가면서 치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도 치석이 생긴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셔서 치석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시라고 그러면은 그냥 떼낀 것 빼내는 정도 생각하셔갖고 아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치석이 생기면은 양치질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스케일링을 그러면 얼마나 자주 받는 게 필요한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1년에 2번, 그러니까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스케일링 받을 거를 치과에서는 권해드리고요. 이거는 평균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3, 4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 한해서 연 1회 스케일링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스케일링은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게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연 2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의 재정이라든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연 1회에 한해서만 의료보험 혜택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과 오신 분들한테 1년에 2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으셔야 하는데 한 번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보험으로 받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놈들 돈 벌려고 나라에서도 한 번만 하라고 하는데 맨날 2번씩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치과 의사들도 괜한 오해받기 싫으니까 그러면 그냥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 2회가 기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질환은 노화의 과정이 아니고 질병입니다. 그것도 치과에서 치료하는 쉽지 않은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치주 질환이 생긴 분이라면 치과 진료를 잘 받으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아직 잇몸이 건강해서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잇몸 건강을 위해서 양치질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100세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였습니다.